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한꺼번에 터졌는데요. 삼성전자 사장단이 직접 평택 공장까지 찾아갔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금융이 두나무한테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거죠. 노조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000명이 넘고요. 하루 예상 손실만 1조 원입니다. 18일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18조 원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삼성전자 사장단이 진짜 이례적인 행동을 했어요. 전영현 대표이사 DS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용관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 책임자까지 반도체 부문 사장단 7명이 직접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찾아간 겁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재개하자고 요청하러 간 건데요. 사장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도 냈어요. 핵심 내용을 보면요.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근데 쟁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핵심은 성과급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그리고 상한을 없애달라. 이걸 제도화해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선에서 유연한 성과급 체계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 5%포인트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 겁니다. 재밌는 건 녹취 파일 사건이에요. 최승호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도중에 녹취한 음원 파일을 노조원 익명 소통방에 공개한 거예요. 거기서 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노조 측은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 위원장이 200조 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회사가 올해 파이를 이만큼 벌었는데 직원들한테는 파이가 더 작다고 말하면서 나눠주는 몫을 줄이려 한다. 노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중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 인상적이에요.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 개입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긴급조정권이 실제로 발동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로 지금까지 단 4차례뿐이에요.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요. 반도체라는 게 24시간 공정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미 파업 우려로 약 40조 원이 증발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전망을 보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5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제안했고 노조 측도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조건부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리고 최승호 위원장이 18일에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닌 거죠. 다만 21일 파업 시한이 코앞이라 시간이 정말 촉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5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새로운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인데요. 제롬 파월 전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케빈 워시는 5월 13일 상원에서 54대 45로 인준을 받았어요. 이게 현대 연준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의 인준 투표였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당파적 투표였는데 민주당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만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인사라는 거죠. 그런데 워시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전년 대비 3.8%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치였던 3.7%보다도 높았고 3월에 3.3%에서 크게 뛴 거죠.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에요. CPI 상승분의 40% 이상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나왔거든요.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쪽으로 시장 기대가 바뀐 겁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에서 동결 상태인데요. 선물 시장에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51%까지 올라갔어요. 1월까지로 보면 60%. 내년 3월까지로 보면 71%가 넘습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자면요.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돈의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돈의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케빈 워시 본인은 사실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압박해왔고요. 그런데 실제 경제 데이터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평가했대요. 현재 환경에서 워시가 금리 인에 대한 어떤 지지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특이한 점 하나 더 있어요. 제롬 파월 전 의장이 퇴임 후에도 연준 이사회에 당분간 남기로 했거든요. 보통 연준 의장은 퇴임하면 중앙은행을 떠나는 게 관례인데 파월은 남는 겁니다. 이게 워시 신임 의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미 고환율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워시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 회의가 6월 16일부터 17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좀 색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왜 큰 뉴스냐면 전통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하나은행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두나무 지분 228만 4천 주를 약 1조 33억 원에 인수한 거예요. 지분율로는 6.55%인데 이걸로 하나은행이 두나무의 4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판 쪽의 사정이에요. 카카오 쪽에서 왜 두나무 지분을 팔았느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각으로 세후 약 7,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거든요. 이 돈을 AI를 포함한 미래 신성장 동력 투자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가상자산에서 빠져서 AI로 갈아타고 하나금융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일종의 산업 간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금융이 이 투자를 한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전략이 깔려 있어요. 함 회장은 코인의 발행,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하나금융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냥 투자해서 수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디지털 자산 금융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려는 거냐면요. 첫째로 해외 송금 혁신이에요. 지금 국제 송금은 스위프트라는 국제 금융통신망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그런데 두나무의 자체, 블록체인인 기화체인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훨씬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사는 올해 3분기까지 예금 토큰을 활용한 차세대 해외 송금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아직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하나은행이 발행 컨소시엄의 중심이 되고 두나무의 업비트가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면 발행부터 유통까지 한 생태계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합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네이버페이라는 실물 결제처로 직결될 수 있어요. 발행, 유통, 결제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생태계가 가능한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은행에서 디지털 돈을 만들고 거래소에서 주고받고 네이버페이로 실제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이번 하나금융의 투자가 금가 분리, 그러니까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 금지 원칙이 완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사의 주요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인 거죠. 실제로 하나금융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셋그룹도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결정했고 금융당국 심사를 밟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통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진출하는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삼성전자 파업이든 연준의 금리 정책이든 하나금융의 디지털 자산 투자든 결국 기존의 틀이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인 거예요. 노사관계도 통화정책도 금융산업의 경계도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파업 여부, 6월 FOMC 회의 결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합종 연횡까지 계속 주시해야 할 이슈들이 많으니까요. 이코노클립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